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약사입니다. 시작이 앞서서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우리 주문을 외웁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우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는 처음이어서 좀 다소 미흡한 면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실제로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어떤 영양제 조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몸이 그냥 이유도 모르는데 아픈 분 계신가요, 혹시? 아, 되게 많으시네요. 병원 약을 먹었을 때 그때만 아프고 또 아프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 한 분 계시네요. 그런 게 다 이제 염증 반응으로 우리 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병원 약을 우리가 대체라기보다는 병원 약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만성염증 그리고 관련된 보충제들을 짧게 한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양제부터 우리가 왜 먹어야 되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제 왜 효과 없는데? 너 그거 왜 먹어? 의사들이 효과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논문이 나왔는데 효과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맨날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다큐로 나왔던 거죠. 의미 없다. 종합 비타민 대규모 메타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영양제 먹는 입장에서 마상을 입게 됩니다. 영양제는 우리가 일단은 이런 임상 근거의 어떤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단 장내 환경도 다를 거고요. 그 환경 자체가 다르고 그 영양제라는 거는 일단 의약품만큼 레벨로 검증이 안 됐고 실제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정교하게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참여자 수가 100명 이하. 제가 어제 루테인 지아잔틴 관련된 그 RS2 참여하신 되게 유명하신 그 교수님, 그러니까 외국 폴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정말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20몇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4,000명을 연구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연구는 의약품 레벨이 아닌 이상에는 영양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편차도 심하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도 되게 정교하게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효과가 있고 어디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갈려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약사기 때문에 의약품의 처방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전으로 치료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한 4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의약품 종류는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치료제이죠. 4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치료제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예,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 원인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염증을 잡아주는 스테로이드도 원인을 잡는 거이긴 해요. 근본적으로 가면 아니지만, 진통제도 어떻게 보면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암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영역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인 치료하는 게 한 3개,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건 다 대증요법이다. 여기 보시면 국소적이고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의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을 알게 되면 내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어떤 힘을 길러야지 이렇게 약으로 뭔가 치료한다. 당뇨약이 대표적인 증상 치료제입니다. 수치만 낮추는데 급급한 약이거든요. 고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치만 낮추는 거예요. 혈관을 이완시킨다. 그리고 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그때만 낮아지는 거고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기고 약의 음량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안 들어요. 네, 그런 거고요. 영양요법은 그러니까 그 조한기 원장님 같은 경우 기능학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영양요법은 좀 더 근본적인 우리 몸의 치유의 힘을 빌어서 만드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실제로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근본적인 걸 개선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 영양요법의 목표이죠.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김약사님이 반건강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좀 참고했고요. 유사건강인은, 그러니까 반건강인이 뭐냐면은 일단 병원 가면은, 진단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아파요.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원인을 몰라서 병원에서 응급실을 돌다가, 대증요법, 진단 못 받고 증상 완화만 받다가 계속 아프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죠. 병원의 처방약이 어떻게 나오냐. 보통 어떤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약이 처방이 나옵니다. 혈압이 여기였을 때는 나이가 이거이고 고지혈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혈압약이 처방이 나오는, 그냥 공식같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아프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례로 내가 몸이 계속 아프고 붓고 피부가 계속 터지고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 응급실만 계속 몇 년째 돌다가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오셨는데 영양요법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극적으로 호전되는 걸 보고 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도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양요법의 힘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천연보충제가 이제 만성염증 조절하는데 상당히 강력한데 그 이유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5분이니까. 일단 염증 반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위키에서 그냥 긁어온 거라 안 찍으셔도 돼요.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요. 염증 반응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염증을 유발할 것이 들어왔거나 자극이 돼서 어떤 이러한 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가 붓고, 어딘가 아프고, 가렵고, 빨개지고, 이런 게 염증 반응이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염증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그 세균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혈관도 이완되고, 온도도 올라가고, 아프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급성염증, 만성염증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급성염증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그게 그런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염증은 단기 염증인데요. 며칠,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끝나는 염증이고요. 그리고 되게 아프죠. 독감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럴 때 되게 아픈 게 다 이런 급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염증은 이런 요인이 좀 다르거든요. 약한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 몸을 나도 모르게 자극을 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나 몰랐는데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런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그래서 전신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고, 보통은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 계속해서 타격을 줍니다. 티가 안 나고요. 그리고 티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만성질환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난치질환을 유발합니다. 되게 골치 아픈 녀석이거든요. 이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또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 치료제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면역 억제제, 항암제 이 정도밖에 없고 항생제도 쓰겠죠. 그런데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쓰냐면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MTX라는 항암제를 쓰죠. 우리 몸 완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그런 독한 약을 오랫동안 먹을 수도 없고 실제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저한테 왔던 그 환자분들처럼 어딘가가 막 정말 붓고 아픈, 그렇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제 만성염증의 원인은 일단은 당연히 이제 어떤 염증을 처리 못하거나 외부 자극에 독소를 해소를 못하니까 발생이 되는 거고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염증 컨트롤이 안 되고 면역계 컨트롤이 안 되고 어떤 활성산소 같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잘 못하겠죠. 그리고 중금속 같은 거, 환경호르몬 같은 거, 외부의 어떤 작업 환경들이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자극을 했을 때 젊은 분들은 회복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노화가 가장 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40대 이후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비만도 이제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비만세포,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막 만들어내고요.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다낭성 난소나 자궁근종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비만이신 분들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호르몬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거는 노화죠. 이걸 관리할 수 있거든요. 식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또 인슐린 저항성이 대단히 염증도에 영향을 주고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일단 어찌됐든 간에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그 당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뇨가 있으면은 혈중 당 수치가 높은 거고 그 당 수치가 높으면은 일단 그 삼투작용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당 수치가 혈관 같은 데 높아지면은 물이 끓어오고요. 그게 이제 혈관을 터뜨리거나 세포를 이게 손상을 입힙니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유발하죠, 당뇨가. 그래서 이런 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제당이나 그리고 이 탄수화물들 그리고 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 수치가 높으면 이제 그러니까 최종 당화산물이나 당독소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을 조절해야 되고 흡연 음주, 스트레스, 외부 독소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안 좋은 어떤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기능학 병원 가셔가지고 중금속 검사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모발 검사 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디톡스를 먼저 하고 나서 염증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만성염증에 대한 이런 증상들은 보통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부종, 두통 이런 정신 쪽이나 이런 면역력 쪽 그리고 암이나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이 나타나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냥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캐치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알러지가 생기고 자꾸 어딘가 가렵거나 뭐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뭐 두통이 생기고 또는 PMS가 심해지고 이랬을 때 한번 내 패턴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들이죠. 그럴 때 이 만성염증 조절하는 영양제를 내가 만성염증이 있든 없든 간에 또는 염증이 심하지 않든 심하든 간에 사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뭐 심혈관 쪽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병 쪽이 있고 자가면역성이 있고 암과 혈관성 그다음에 통증 유발 섬유근육통 이런 뭐 류마티즘의 관절염 뭐 다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우리 그 염증도가 살짝 높아져 있는 상태가 만성염증인데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은 면역계가 과잉 항진되고요. 과잉 항진이 되고 과잉 항진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지 혈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데미지를 주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게 그 죽상동맥경화가 이제 생성되는 기전인데 이거 별다른 건 아니고 다 써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일단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단백이 우리 혈관에 떠돌다가 산화가 될 때 일단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산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 몸이 이런 산화적 손상, 이런 유발하는 활성산소 같은 걸 제거를 잘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때 염증이 생기고요. 일단 이 산화가 되면은 이 그러니까 단핵구가 이 배식세포를 불러오고 막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거품세포가 됐다가 뭐 사멸되면서 축적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이 산화와 염증 이 반응을 통해서 이런 면역계 세포가 들어오면서 이 죽상동맥경화가 유발되는 거죠. 죽상동맥경화 별거 아닙니다. 동맥에 끈적끈적거리는 피떡은 아니고 이런 섬유질 같은 게 내피 아래 쌓여가지고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혈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이런 산화, 이런 염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죽상동맥경화의 어떤 시그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던 이런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염증 물질을 통해 가지고 단핵구가 합류해서 더 막 쌓이거든요. 근데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이 녀석이 더 미쳐 날뜁니다. 면역계가 미쳐 날뛰면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혈관성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영향 받는 거고요. 이 염증 세포가 미쳐 날뛰면은 자가면역 질환 당연히 생기겠죠. 면역계의 어떤 불균형이 생기면서 과항진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면역기관이 계속해서 미쳐 날뛰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은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대단히 좀 독하고 사악한 이유는 되게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준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그 고감도 CRP 검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대단히 이 민감한 CRP 낮은 수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정확한 지표가 없어요. 뭐 TNF 알파나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정하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성염증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결정적으로 치료제가 없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성염증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연유래 보충제를 섭취해야 된다. 천연유래 보충제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혹시 여기 오메가3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 마그네슘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하, 비타민 B군 드시는 분. 오마비를 드신다. 그 세 가지 섞인 게 오마비입니다. 그걸 드셔야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일단은 계속 반복될 건데 가장 검증되고 가장 효과적인 게 오메가3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영양제, 그 보충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실험적으로, 이거는 보충제는 우리가 임상이 좀 명확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한 값이 나왔으면은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는 실험적으로, 뭐 실험관 수준으로 또는 동물 실험으로 이런 염증 인자를 조절했다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보충제의 특징이 있고,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염증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한 기준은. 그리고 이걸 섭취했을 때 염증을 조절한다는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기반으로 제가 보충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동물성 굳이 가져왔지만 오메가3, 뭐 초록인콩합, 커큐민 이런 폴리페놀류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MSM, 글루타치온, 브로멜라인, 더 나아간 비타민 C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검증된 보충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논의를 드리고 말씀드릴 내용은 딱 두 개. 시간 관계상 오메가3와 커큐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신뢰하고 특히 오메가3는 제가 뭐 이걸로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개선시켰는데 거기에 커큐민이 요즘에 가장 핫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성분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작용 기전이 있고 좋은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황 커큐민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울금. 예, 울금도 어차피 그 커큐미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으로 그냥 먹는 거랑 이 보충제로 먹는 거랑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메가3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되게 지루한 내용이라 그냥 팍팍팍 넘어갈게요. 지방산은 이런 게 있다.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지방산과 단일결합의 포화지방산이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방산의 사슬 길이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간헐적 단식할 때, 저탄고지 할 때 먹는 MCT 오일 이런 겁니다. 오메가3를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이제 별건 아니고요. 아까 지방산에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게 오메가3이고요. 보통 보충제 중에서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게 불안정하지만 우리 몸에서 되게 이점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탄소에서 세 번째 이중결합이 시작된다. 이게 오메가3고요. 오메가3 종류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파 리놀렌산, ALA, 그다음에 EPA, DHA. DPA는 우리나라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써있지는 않는데 보통 오메가3 보충제를 우리가 사면은 다 들어있어요. 소량 들어있습니다.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 아실 건데 TG 폼이 있고 오메가3가 EE 폼이 있고 RTG 폼이 있는데 이건 좀 빼먹기 아쉽죠. 그러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생선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런 TG형, NTG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 TG 폼은 불포화지방산 하나에 포화지방산 두 개가 엮여져 있어요. 글리세롤이라는 이런 지방이 엮여져 있는 구조이고 요거에서 불포화지방산만 잘라서 빼내서 에탄올과 결합시켜 놓은 게 우리가 2세대 EE폼입니다. 그리고 EE폼을 다시 한번 재합성한 게 RTG폼이에요. 그래서 RTG폼이 가장 순도가 높겠죠. 포화지방산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게 RTG폼입니다. 근데 EE폼과 RTG폼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뭘 드셔도 상관없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다 분포가 돼 있다.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에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되게 좀 안 좋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렇게 이게 세포막 데이터, 이게 뭐 그냥 그려놓은 3D 그래픽인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렇게 교차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아까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구조가. 꺾여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들어갑니다. 세포막으로. 막 잘 들어가요. 근데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의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나 어떤 뭐 신진대사, 그리고 뭔가를 섭취했을 때 뭐 반응, 그리고 노폐물을 밖으로 뺀다든지 그런 대사에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낮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다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 단위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깨지면은 어떤 병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괜히 가져온 것 같지만 그냥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오메가3, 이건 리틀 약사님한테 제가 허락받고 가져왔는데, 오메가3가 어떤 기전으로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냐, 그걸 좀 가져와 봤고요. 오메가3는 더 다양한 작용이 있는데 항염증에 집중해서 일단은 요 좌측이 오메가3인데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이고, 이거는 식물성 오메가6 성분입니다. 리놀레이 애시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핵심은 왼쪽이 오메가3, 오른쪽이 오메가6입니다. 이 대사되는 그 과정들을 적어 놓은 건데,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은 요게 염증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인데, 요게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죠. 근데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요 효소를 오메가3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드는 거를 차단하고 줄이는 게 오메가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효소를 직접 억제해가지고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그 염증 유발 물질 지방산을 이 효소를 억제해서 요 염증 반응이 쓰이는 이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차단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류코트리엔을 합성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시면은 염증의 원인이 되는 아라키돈산 자체도 줄여주고요. 아라키돈산이 진짜 염증 물질로 전환되는 것도 차단하는 게 오메가3입니다. 요거는 되게 많이 규명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오메가3 먹었는데 효과 없다. 오메가3를 먹는데 뭐 부정맥이 생겼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 가져와서 인스타에서 뭔가 자기 어떤 제품을 팔 때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상당히 검증되어 있는 되게 잘 규명된 자료였는데, 그걸 반박하는 자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믿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거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 리놀레이 애시드를 먹으면은 오메가3가 우리가 필요한 EPA, DHA로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식물성 오메가3를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그 전환율이 한 10% 이하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아까 봤던 그 왼쪽에 있던 그 과정대로 내려오니까 필요는 한데 효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는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고, 직접 염증을 억제하는 EPA, 아까 보셨죠? 아라키돈산 전환되는 걸 막는 그걸 드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EPA, DHA를 먹자. 그러니까 동물성 오메가3를 드셔야 되고요.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도 EPA, DHA가 있는데, 아무튼 식물성 오메가3를 강조하시는 분을 보시면 오메가3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6도 먹어야 돼요. 감마 리놀렌산. 여성분들 생리통, 피부 질환, 그리고 갱년기에 도움된다는, 그것도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데, 많이 먹으면 아라키돈산으로 아까 내려가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방목한 소고기를 먹여서
그걸 먹어야지 우리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유지가 된다.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어떤 식품영양학과 인스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여전히 방목해도 이상적인 비율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보통 1대6, 뭐 1대3이면 더 좋지만 1대6, 1대10, 1대20으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고기를 조금 먹는다고 쳐도 고기에 뭐 이상적인 건 1대6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1대 막 10, 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오메가3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런 건 좀 잘못된 주장 같아요. 이거는 좀 빠르게 8등 신호로 잘 나왔나요? 네, 요거는 제가 KD파마 공장을 직접 가봤어요. 5월달에 어떤 곳인가. 우리가 KD파마가 그렇게 좋다던데 정말 좋은 공장인가를 제가 가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뒤에 올라갈 건데 이거는 저희 PD님이 찍어주신 거고요. 이건 거기 직원이 찍어주신 건데 각도 차이가 따라서 비율이 많이 다르다. 이거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실용적인 팁으로 넘어가서 다 아실 것 같지만 좋은 오메가3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오메가3를 고를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만 잡으시면 다 보이거든요. 그 기준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폼인 TG폼은 제외하고 순도가 떨어집니다. RTG와 EE폼 중에서 무엇을 고를 것인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EPA, DHA 함량, 합 함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말 순도가 높고 잘 관리된 건 1000ml를 맞출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연질 캡슐을 만들면은 캡슐이 아무리 커야 한 1300ml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1400? 맥스가 1400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도 80%를 유지하면서 1000ml를 맥스 1100ml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1000ml면 되게 많이 넣은 거예요. 최대한으로 넣은 게 1000ml다 보시면 되고 가끔 보면은 1300ml짜리를 보셨을 건데 그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시킬 때 15% 20% 높여서 신고한 거예요. 검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대단히 잘 만들고요. 제가 최근에 충격받았던 게 좋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그 오메가3를 외국에서 만드는 영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메가3 캡슐을 이렇게 그냥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흔든대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흔들어서 뿌리고 나서 병에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관리가 안 된 곳이 많고 특히 캐나다에 관리 되게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그 오메가3 제품, 그리고 유명한 회사 제품 제외하고는 국내 거 드시는 게 오메가3는 좋은 것 같아요. 국내는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식약처에서 잡들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걸 섭취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사를 꼭 보셔야 되는 거. 원료사가 그 품질을 개런티를 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오메가3 매출 1등, 보충제 기준으로 1등은 바로 KD파마입니다. 의약품 오메가3 1등은 어딜까요? KD파마예요. KD파마가 신뢰가 가는 회사고 의약품과 보충제 시장 1등이고요. 근데 분유 시장까지 넘어오면 DSM이 1등이에요. 그래서 DSM도 대단히 관리가 잘 된 게 있지만 순도가 높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는 잘 없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좋은 오메가3를 우리가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써 있습니다. KD4 오메가3를 썼다. 그러면 우리가 원료사가 KD파마를 썼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RTG폼인가 EE폼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직구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직구는 RTG인지 E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순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한 캡슐이 1000ml라고 써 있거든요. 1000ml에 EPA, DH 합이 800이에요. 그럼 1000ml에 800이니까 순도가 80%짜리다. 이렇게 역산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따로 안 써 있으면 이 정도면 대부분 RTG폼이에요. 써 있기도 한데 이거 RTG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RTG폼의 EPA, DHA 함량이 800ml, 순도가 80%, 원료사는 KD파마다. 그러니까 EPA, DHA 함량이 좀 떨어지지만 1000ml가 안 되지만 800도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거 잘 아시는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인데 혹시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 섭취하시는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계시네요. 네 분 계십니다. 이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도 대단히 유명하고 그 대표님도 잠깐 제가 뵀거든요. 뵀는데 그냥 스포츠 단백질 회사였는데
단백질 회사로 시작했는데 이 오메가3가 너무 잘 나가서 이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고 엄청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3도 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오메가3를 우리가 고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큐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커큐민은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보충제 중에 하나이고, 커큐민 하면 커큐민이라는 그 성분 이름입니다. 커큐민은 아까 말씀하셨던 강황과 울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성 이런 폴리페놀 성분이다. 이렇게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황에서 들어있는 이런 특정 구조의 성분이 커큐미노이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커큐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커큐민과 디메톡시커큐민, 비스미 디메톡시커큐민이 들어가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란 색소 성분이에요. 커큐민을 가루낸 거를 옷에 묻는 순간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색소가 안 빠져요. 그리고 커큐민 먹고 양치하시면은 칫솔이 노랗게 착색이 돼요.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런 색깔이 있는 우리가 먹는 식품, 채소들은 양리작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구조에서 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뭐 자색, 붉은색, 이런 노란색이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도 그런 약효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그냥 패스를 간단하게 할게요. 커큐미노이드가 1.1에서 6%, 그리고 이런 휘발성 물질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1번 커큐미노이드들입니다.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커큐민은 뭐고 또 이건 뭐냐. 별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하나 성분이 빠진 게 이 성분들인데 커큐민과 비슷한 약효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가 커큐미노이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큐민의 현재를 보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봤죠. 임상 실험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좀 그 관리가 잘 된 랜덤 RCT와 더블 블라인드, 그러니까 임상 실험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연구를 찾아보니까 한 200 몇십, 아니 전체는 2만 몇천 건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임상 논문은 200 몇십 건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한 200 몇십 건이면은 대단히 많은 수치고요. 남성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마카 검색해보면 8개인가 밖에 안 나오고요. 오메가3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게 한 1000개 언더일 겁니다. 근데 커큐민이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고, 레스베라트롤이 100개가 안 돼요, 이 기준으로. 그 정도로 커큐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실제로 아이허브 가보니까 대단히 많은 커큐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이 현재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큐민이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어떤 허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식약처 인증받으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어디에 도움되니? 염증에 도움돼? 안 돼. 다 100% 그러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항산화 정도를 쓸 수 있겠죠. 근데 항산화를 입증해. 아니 외국에서 입증돼 있는데 네가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허가받기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큐민은 그 한독약품의 테라큐민, 근데 건기식은 아니고요. 테라큐민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6번째 안에 들어가는 원료가 테라큐민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원료인 메리바커큐민이 들어왔는데 둘 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커큐민이 그렇다면 항산화, 항염증은 어떻게 작용기전을 보여주나 라고 보니까 대부분 다 똑같아요. 요런 육각링의 이런 구조가 항산화 역할을 대부분 해줍니다. 이 녀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데에 산소가 있다, O가 있다. 이런 데에서 수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식물성 항산화 성분 중에서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는데 항염증 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검증됐고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일단 항산화 메커니즘은 이런 작용기 성분상 구조가 입증이 됐다. 그리고 뭐 활성산소 제거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즈, 이게 뭐 항산화 효소인데요. 그리고 글루코시다제, 페록시다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효소이고 뭐 글루타치온에 도움 주는 효소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검증했냐? 그냥 실험관 수준으로 넣어본 거예요. 넣어보니까 수치가 높아진다. 동물한테 해보니까 혈중 수치가 높아졌네. 이 정도 입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염증 메커니즘은
사람한테 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쥐실험 데이터밖에 없었고요. 이거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었다. 이거 어려운 거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오메가3랑 똑같은 이 효소를 억제했고요. 그리고 그 염증 반응의 중간 단계에 있는 NF-kappa비라는 단백질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성 물질을 억제했던 거죠. 이것도 실험관 수준, 쥐실험 수준으로 억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전 자체는 입증이 된 게 커큐민입니다. 그리고 커큐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 또 항암이거든요. 암에 보충제 쓸 게 없어요. 항암에 뭘 쓸래? 라고 글쎄요. 레스베라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후코이단, HCC,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커큐민이 그나마 많이 좀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관 또는 쥐실험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암이 자라날 때 혈관을 막 자라게 하는 그 임자를 억제했고,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했었는데 와버그 효과라고 해서 아무튼 그 암이 대사하는 그 대사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루부산의 키나제 M2를 억제해서 그랬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커큐민은 그 암 환우분들 계시는 카페에서 대규모로 공구해서 나눠서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쓸만하고요. 주변 분들에서 암 환우분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 사이클 치료가 끝나서 중간에 보충제를 뭘 먹을까 했을 때 가장 그나마 좀 검증된 게 저는 커큐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큐민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커큐민의 임상 데이터는 어디에 좀 많았나 하고 찾아봤는데 커큐민은 관절 쪽에 많았습니다. 좀 제대로 설계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은 관절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뭘 썼더니 워막지수가 좋아졌다. 워막지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을 때 괜찮았냐, 앞 통증이 없어졌냐, 거동이 좀 불편하지 않냐, pphat하지 않냐, 그런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증상 좋아졌고요. 그리고 통증이 좋아졌다. 이 통증도 마찬가지로 그냥 설문으로 한 겁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커큐민은 제가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커큐민은 항염증, 항산화, 항궤양, 항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관절염, 염증 조절에서 통증 조절하는데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항염증과 항궤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내염에 활용하시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크론시병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커큐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커큐민 소니서치 SAT 이런 데 보면은 강황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런 간 기능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아까 글루타치온 관련된 효소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담 작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조절하고 항궤양 효과와 그다음에 이런 간에 좋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한독의 그 테라큐민은 그래서 레디큐라고 해서 섭취 음료로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인 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또 제품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찾아봐야 되니까, 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큐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황을 갈아서 먹어도 그게 커큐민이거든요. 커큐민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1에서 6%만 커큐미노이드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황을 많이 먹어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커큐민은 소량만 섭취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든 게 이런 커큐민 보충제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커큐민은 흡수율이 극악입니다. 왜냐하면 간으로 들어가요. 이게 지용성 성분이라. 그래서 간으로 대사가 되는데 장을 통해서 간에서 대부분 배출을 시킵니다. 외부 물질이니까. 그래서 간을 통과를 해요, 그냥. 그래서 1% 정도의 흡수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커큐민을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에서 흡수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강황을 먹으면 실제로 커큐민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막 갈아서 밥에 뿌려 먹는 거는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보충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저렴한 효과적인 커큐민이 바로 C3라는 커큐민인데요. C3라는 커큐민은 커큐민을 계속 정제하고 아까 수분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날려서 이 커큐미노이드를 순도를 정량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 여기 있죠? 이런 느낌으로. 특정 한 80% 정도의 커큐민 순도를
특정 뭐 100mg이면 80mg이 커큐미노이드가 들어있는 농축시켜 놓은 커큐민이다. 커큐민을 농축해놨기 때문에 커큐민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피페린이라고 해서 후추에서 추출한 간의 대사를 좀 효소를 조절하는 성분이 그 바이오페린이라는 이제 특허 성분으로 같이 거의 믹스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다 그렇진 않지만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구매하시면은 요 흑후추, 이 피페린, 요 성분이 이 바이오페린이라는 성분이 흡수율을 20배 높여줘요. 그래서 간에 작동돼서 간의 대사 요소의 작동을 방해를 해서 우리 몸으로 밖으로 배설시키는 걸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함량도 높은데 생체 이용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대단히, 근데 가격도 저렴해요. 피페린 원래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거 그냥 여기 농축만 시켜놓은 거니까 저렴한 거죠.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고 나는 좋은 거 좀 먹어볼래 그러실 땐 요거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단점은 요 바이오페린이라는 그 피페린 성분이 간의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신 것처럼 고지혈증 먹는 분들,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심장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의 약의 작용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데 커큐민을 드실 분들은 요거 드시면 돼요. 워낙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도 열 몇 건 잘 관리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커큐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테라큐민인데요. 이 테라큐민은 한독이 이제 일본의 이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한독게 됐어요. 근데 한독에서 만든 커큐민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특정한 어떤 기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이 커큐민을 되게 작게 분쇄시킨 거예요. 나노화된 커큐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나노화된 커큐민의 특징은 물에 녹이면 노랗게 녹아요. 이런 걸 수용성 커큐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수용성 커큐민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이 테라큐민만이 특별한 점은 임상 데이터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체 이용률이 한 48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흡수가 거의 안 되고, 그리고 그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48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고, 근데 단점은 한 번 먹는 양당 커큐미노이드 함량이 낮아요. 왜냐면 그냥 갈아 놓은 거라서 낮다. 근데 가격은 한 중간 정도고요. 국산인 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바이오페린 같은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커큐민, 그냥 강황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황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약 드시는 분들이나 강황에 뭐가 들어가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섭취 가능한 그냥 강황 그 자체를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되게 유명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커큐민이고, 이 내추럴 팩터,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이 내추럴 팩터 부스를 제가 미국에서 방문해 봤는데 정말 큰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바 커큐민이 있습니다. 메리바 커큐민은 인지도, 전 세계 인지도는 가장 높아요. 왜냐면은 되게 특이한 공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바 커큐민도 그냥 뭘 먹을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메리바 커큐민을 고르셔도 무방합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구조가 있죠. 얘는 농축시켜 놓은 애인데 인지질을 붙여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용량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생체 이용률이 29배인데 임상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큐민이고요. 리포조말 구조랑 이 파이토존 구조, 인지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위에 게 리포조말 구조거든요. 요즘에 리포조말 비타민C, 리포조말 글루타치온, 리포조말 뭐뭐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포조말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냥 원물을 분산시켜 놓고 인지질을 섞은 다음에 특정 진동을 주면은 인지질이 탁 감싸요. 그 감싸는 거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뽑아내면 이게 리포조말 공법인데, 그게 잘 안 돼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는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포조말 구조이고요. 파이토존 구조는 여기 인지질, 요 파란색 동그라미, 여기에 밑에다가 그 유효 양리 성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친수성과 친유성이 있는 부분에 붙여가지고 그냥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지들끼리 이렇게 굴을 이루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굴을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렇게 굴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전은 다르지만 리포조말과 파이토존 모두 비슷하고 요즘에는 이런 파이토존보다는 리포조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조말이 좀 더 어려운 공법이고 요즘에 막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공법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존 구조의 이 커큐민이 메리바 커큐민이고요. 이거 외에 뭐 롱비다, BCN95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요 정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조말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리포조말이 우리나라에서 왜 못 들어왔나 아시나요? 이제서 좀 들어왔거든요. 리포조말은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이제 리포조말 이 구조는 우리가 의약품에 쓸 거야. 의약품용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너 못 써.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회사에서 이제 그걸 검증하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원료고 문제 없다. 임상했을 때 실제로 생체 이용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생체 이용률보다는 흡수율이죠. 높아진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쓰여진 겁니다. 이제 리포존 비타민C가 나왔고 이제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못 나오고 근데 식품류로 나오고 있고 B군 나올 거고 이제 흡수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좀 해외에 걸맞는 좀 다양한 성분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거는 해외 제품이 가격 저렴하다 그리고 성분 많고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해외 제품은 상당히 조약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제품은 그 식약처의 그 가이드 정말로 까다로워서 그 기준치를 맞추고 그 제품을 뭐 포뮬레이션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수치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선 잘 못하는 것들을 한국에선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 제품을 제가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메가3 여름에 들어오면은 이거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 뜨거울 때 배송되면은 산패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장기 프로젝트로 4주짜리로 제가 35도 넣고 돌리고 있거든요. 온장고에다가 지금 검사 맡겨놨어요. 수치상 아마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유산균 여름에 배송받으면 냉장 포장 안 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온장고에다가. 그리고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종합비타민 손리서치 종합비타민 샀는데 냄새나요. 이거 색깔이 변질되고 분명히 약간 백색에 가까웠는데 황색으로 바뀌고 주황색 반점이 생기고 검정색으로 변한다. 냄새가 되게 막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제가 손리서치에 물어봤더니 성분상 문제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병 열어놓고 지퍼백에 물 담아가지고 가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기준이 해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국내는 유산균을 정말 50도에다가 뭐 일주일간 노출시켰을 때 100억 보장이 되나 이런 가혹 실험을 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외 제품 보면은 액상에 비타민 B군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실 거의 어려운데 그냥 해외에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유통기한 내에 그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엽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죠. B12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 액상에서 그게 안정성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냥 처음에 검출되면 그냥 표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다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국내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해외 제품의 장점도 있죠. 의약품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성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 채널을 팔로우를 잘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잘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